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주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 잘 몰라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있지만 조금 헷갈리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서 짧게 짧게 오래 앉아계셔서 힘드시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근데 앞서 지금 국장님께서 참 훈훈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참 제가 오늘 할 내용들은 그 훈훈하지 못한 거라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치매 원인과 경제적 학대 그리고 인해서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라고 하는 물음표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법인 다빈치의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협의회 위원 그리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요, 일단 치매머니, 요즘 최근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매머니가 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 학대는 결국 이제 노인학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노인학대의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례. 제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오빠가 엄마 재산을 가져가요입니다. 왜 이 오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달았는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가족 간 법적 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치매 원인 다 알고 계시다시피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잠겨있는 돈이라고 하죠. 정부가 첫 전수조사를 했죠. 아까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약 154조 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은 172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50년에는 약 488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88조 원 앞으로 25년 후에 488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떨까라고 찾아봤더니 문재인 정권 당시 2020년 당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478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 원인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치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결국 첫 번째로는 사기 등 재산범죄이겠죠. 즉 당사자인 치매 어르신 당사자의 문제죠. 이러한 재산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문제이겠죠.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서 소비가 위축되고 묶여 있으니까 잠겨 있으니까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되고 이러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간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간 분쟁은 이제 결국 의료비를 누가 낼 것이냐, 뭐 간병비 누가 낼 것이냐, 뭐 실제 누가 낼 것이냐, 그리고 설사 부모님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인출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다거나 그러면은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담이 자식들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이러한 그 집행 곤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적 학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유용한다라고 하는 거, 뭐 횡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산 범죄, 그러니까 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겠죠. 경제적 학대. 자, 그러면 노인 학대 중에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노인복지법 제1조의 이 정의 규정에서 노인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여기서 방임은 자기 방임도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다 노인 학대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경제적 착취 이 부분이 경제적 학대의 개념으로 포섭이 됩니다.
이 노인학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노인복지법을 보면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학대 관련해서는 결국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이 규정이 되게 약간 좀 복잡을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인학대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것을 노인학대라고 한다. 그런데 노인학대는 단순히 그 노인학대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 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복지법 제1조의 이 정의규정 제5호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라고 해서 규정을 마련을 했어요. 규정의 내용을 보면 보호자에 의한이에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보면은 지금 제가 존속학대, 학대,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괄호를 했죠. 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 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켰냐라고 한다면은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부양 의무자와 업무 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가 법상 보호자라고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양 의무자는 다시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 그 다음에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 네, 사실혼 배우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해, 유기, 체포, 강금, 협박, 그 다음에 강간, 그 다음에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산 손괴. 여기서 공갈이라고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공갈죄는 재산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산범죄는 재산범죄라고 하는 것은 절도, 강도, 그 다음에 횡령, 배임, 사기, 공갈,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재산범죄 중에서 공갈죄만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8번 여기에서 이제 55조의 2, 55조의 3의 1항의 2호, 55조의 1호 이 세 가지도 노인학대 관련 범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55조의 2 내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노인복지법 39조의 9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9조의 9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은 다음 나와 있는 6가지입니다. 중복이 되겠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보호자의 의한이에요. 보호자에 의해서 폭행을 한 경우라는 건데 지금 39조의 9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이 39조의 9에 위반이 된다면 즉 누구든지 노인을 폭행한다라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서 일반적인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지라는 것. 그래서 39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를 폭행, 상해하거나 성폭행 또는 성희롱을 하거나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5번째로 경제적 학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인을 위하여 징여 또는 급여된 문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특별하게 규정을 해서 이것을 경제적 학대의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횡령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목적 외 사용, 권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횡령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 돈을 훔쳐갔어. 절도를 해갔어. 그러면 이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 아니에요? 법상,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거. 그래서 자식이 부모 돈을 훔쳐가면 처벌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가 아닐 뿐이지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학대 피해 노인 중에서 치매 노인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자 유형에 대해서 보면요.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2022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학대 행위자가 주로 누가 학대를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센터 이러한 기관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빨간색 누구죠? 아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네.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독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 행위자 유형도 웃으시죠? 유형도 또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도 어때요? 아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도 저도 좀 하게 돼요. 네. 아직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현황은 이렇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면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일선에서 혹시 상담을 하실 때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를 보면은 반의사 불벌죄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법에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 55조의 3 벌칙에서는 이게 2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5천만 원 이하 10배로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렇게 이 법정형의 범위 자체가 매우 가중처벌되도록 높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노인복지법 55제 3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형사처벌 되는 게 이제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나는 내 자식이 처벌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해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럴 때에는 그냥 수사 종료되고 그냥 재판이 간다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버려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어요. 하지만 노인복지법이 규정됨으로써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부모가 그 폭행을 당한 부모가 경제적 학대 피해를 입은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아랫부분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노인복지법 55조의 4 제1호 이게 뭐냐면 아까 39조의 9 제5호가 뭐였죠? 39조의 9 노인을 위해서 증여되거나 제공된 물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였잖아요. 그죠? 그 경우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재산범죄는 강도죄를 제외하고는요. 강도죄하고 또 뭐였더라?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하여간 강도죄하고 또 하나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가족 간에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배우자 이제 법에서 또 규정이 돼 있죠. 배우자, 직계, 비속, 뭐 동거하는 가족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아니에요. 동거하는 가족. 뭐 이런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면책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재산범죄잖아요. 목적의 사용, 횡령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법이 규정을 함으로써 좀 더 노인학대 중에서 경제적 학대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처벌을 좀 더 엄격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오빠가 엄마 재산을 가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최근 말이 제가 약간 세기도 하고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요. 여기 이제 4시까지 오려고. 그래서 저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제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처리한 사건인데 각색을 했죠. 여기에 이제 그 본명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가명이고 다 주소도 다 바꿨어요. 근데 하여튼 김정혜 어르신이 있는데 여성이시고 나이는 80세세요. 그리고 직업은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종교는 불교고. 근데 경기 주소는 이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제 노인이 필지가 3개의 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이제 농가주택인데 한 6억 정도의 상당의 좀 좋은 집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 예금이 한 3억 정도가 있었어요. 가족사항은 지금 2020년 8월에 남편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자식은 이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다복했죠. 다복했는데 장남은 이제 8년 전에 가족관계가 단절돼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부친 사망 당시에 사망했을 때 장남은 그냥 상속 포기했어요. 상속 포기했고 그 다음에 차남이 이제 사업 실패 후에 모친 주거지로 이사와서 지금 현재 김정희 씨하고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녀와 차녀는 매우 친해요. 아주 친해요. 저의 의뢰인이 장녀와 차녀예요. 친한데 서울에 거주하고 장녀는 모친의 병원 진료 등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은 파주시 가까운 곳에 운정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모친의 생활편이나 정서 돌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2021년에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이나 농사 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남편 사망 이후 우울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막 죽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좀 우울 증세가 좀 심화됐습니다. 오타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8월에 이제 남편 사망하고 나서 이 어르신이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이제 장남이 믿고 의지했던 장남도 가족관계 단절됐고 상속 포기하고 영 끊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그런 와중에 차남이 모친 주거지로 이사와서 함께 거주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차남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부모님 거주지로 온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남이 이제 사업 실패하고 2022년경에 모친 주거지로 이사와서 거주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작년에 모친 소유 토지, 그러니까 필지가 3개인데 1, 2, 3 필지를 모두 차남이 증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남이 엄마를 모시고 은행에 가가지고 그 엄마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엄마한테 체크카드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금 통장에서 지금 한 2022, 23, 24, 25 한 4년에 걸쳐서 한 2억 원 정도를 인출을 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쭉 이렇게 인출해 간 그런 내역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 둘이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증여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증여가 된 건 맞는 건가? 무단으로 그냥 등기부등본 그 계약서 만들어서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등기 친 거 아닌가? 증여를 그러면 증여 돌려놔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대출은 그러면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머니지만 돈을 쓴 사람은 차남인데 근데 이게 대출 누가 갚냐? 이자는 누가 갚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지금 은행 예금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존에 4년 동안 2억 가져갔으면 앞으로 뭐 2년 내에 최대 2년 내에 1억도 다 없어질 텐데 이 남은 1억 원까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 1억 원은 어떻게 좀 유지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나서 차남도 장남처럼 가져가기 단절 나 몰라 빠이빠이 가버리면은 이 엄마는 이제 80인데 남은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솔루션은 후견 신청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일단 민사소송, 뭐 소송해서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차남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모든 소송 행위를 본인인 당사자가 어머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민사소송의 원고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고소의 고소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을 먼저 선임을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먼저 첫 번째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법원에 할 때 이게 성년으로 할지 한정으로 할지 특정으로 할지 이민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미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까 고민이 될 것이고 그게 첫 번째 고민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오빠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과연 어머니의 의사가 정말 후견인이 선임되는 걸 원할지 이것도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후견인을 도대체 또 누구를 선임을 할 것인지 이것도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결국 경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뭐 한정 후견이나 특정 후견인으로 심판 선고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특정보다는 한정 후견으로 심판 선고하는 것이 좀 더 어머니의 안정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아들은 차남은 반발을 할 거예요. 반발을 하는데 이렇게 반발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뭐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동순이 상속인들 중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안 된다, 내가 해야 한다, 뭐 너는 안 된다,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요. 그럴 때 우리 현명하신 판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자,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후견인 보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후견인 보수가 나가는데 일단 예치금을 법원에 내주세요. 그랬을 때 예치금 내라는 말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돈 내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슬그머니 이제 꼬랑지를 내리고 그냥 뭐 유야 뭐야 이렇게 그냥 너 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분쟁 중에 어쨌든 근데 가족 간 분쟁이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 서로 막 다툼이 많을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후견 심판 청구할 때 그냥 가족 말고 제3자 법원에 풀이 있어요. 전문가 후견인 풀이 있어요.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라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이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재산관리만 하는 게 후견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하고 신상보호 두 가지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전문가 후견인이 해주세요
하지만 신상보호는 전문가 후견인이 항상 어머니 옆에, 아버지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신상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사례에서는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첫째 딸은 병원을 담당하고, 병원 진료 담당하고, 둘째 딸은 가까이 살아서 계속 어머니 자주 찾아가고 정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이 두 딸을 신상보호를 위한 후견인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원이 재산관리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족 간 분쟁이 있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첫째 딸도 둘째 딸도 전문가 후견인도 여러 사람이 다 후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구를 해서 후견인이 선임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후견인이 이 어르신의 재산은 관리를 위해서 재산을 다시 돌려놔야겠죠. 그렇죠? 돌려놓는 역할. 이럴 경우에 후견인이 주체가 돼서 소송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다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이 어르신 김정희 어르신을 위해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차남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은 이 돈 가져간 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4년 동안에 부모님 통장에서 2억 원을 가져갔다. 2억 원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것은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내가 줄 수 있어요. 증여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빌린 돈을 갚는 것도 원인이 다 있는 거죠. 원인이 없이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돈을 가져가서 내가 이득을 받은 거잖아요. 이득을 받은 것은 부당하게 이득을 받은 것이니까 그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라 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 관련해서는 토지 1, 2, 3 도대체 저 20억 상당에 되는 이 토지를 도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증여 계약서는 있었는지, 네, 어머니가 거기 도장을 찍었는지, 그렇다면 가사 어머니 도장이 찍혔다 하더라도 그 당시 정말 어머니가 온전한 판단을 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또 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넘겨주면서 그냥 넘겨줬을까? 혹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차남이 나를 어떻게? 부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부양해 주는 걸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준 거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이 증여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 소송을 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거죠. 소송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3자의 은행도 금융기관도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자 부분에 있어서 실제 2억 원이 누구의 통장으로 넘어갔는지, 어머니 통장으로 갔는지, 아들 통장으로 갔는지, 그렇다면 그 아들 통장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들이 이자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뭐 조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즘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치매원이 등장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YTN 연합뉴스 이런 데에서 막 금융기관 무슨 신용증권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이렇게 신탁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긴 하겠죠. 그렇죠. 금융기관이니까 안전하긴 한데 모든 것에는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신탁을 이용을 하려면 어쨌든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온전한 정신 사리 분별 능력, 사리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증 치매 환자라고 한다면은 금융기관 자체도
별로 신탁계약 체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 신탁이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어르신의 자산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게 돼요. 그죠? 이것 자체가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가 신탁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의무의견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같이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도 아마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치매 매니저 그러한 사람들이 좀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 해결 방법들은 결국 온전한 해결은 아니겠죠. 남아있는 것은 결국 아마 차남과 장녀, 차녀는 거의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고 가족 관계에서 부모님 장례식에나 얼굴을 보겠죠. 근데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그렇지만 어르신을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다 그냥 생활에 죽을 때까지 아까 제가 황 수장님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경제적 기초가 첫 번째 마련돼야 된다. 소고령 사회에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닥이 흔들려 버리면은 어머니는 오히려 부유물이 되겠죠.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삶 자체가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런 면에서는 온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차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내면서 너무나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끝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가족 사건을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가족은 형제간에는 내가 피해자다. 가족에서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언니는 많이 받았지. 내가 피해를 받았어. 언니는 너한테 다 양보하느라고 내가 피해를 받았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 법적 분쟁으로 해서 소송까지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소송을 하면 절대 안 가요. 다시. 근데 서양은 좀 다르거든요. 소송은 드라이하게 그래 너하고 나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사가 안 맞으니까 소송 통해서 그러면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 절대 안 봐요. 아니 철저히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도 그렇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좀 공감에 좀 능력을 좀 발휘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원만하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는 게 가족 간 분쟁 해결의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